정치권 이슈를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원회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오늘 키워드 관련해서 알아보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모두 발언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요. 우리 기자분들 와 계시다고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엊그제 삼청동 사무실 한번 쭉 둘러봤거든요. 여기도 좀 한 바퀴 둘러보니까 우리 간사님들만 독방을 들이고 있는데, 간사님들 방도 아주 협소해가지고 회의하기도 좀, 제가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 방도 제가 가봤는데 방이 너무 조그맣더라고. 그래서 별도 회의실들은 있나요? 여기? 이 건물에도 있죠. 그래서 내가 안 되면 저쪽에 접견실을 반을 잘라갖고 회의실을 좀 만들어 드리라고 했는데, 뭐 조금 하여튼 회의하고 이런데 불편하신 거 있으면은 행정실장한테 언제든지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첫 번째 간사단 회의인데, 과거의 전례도 당선인이 이 간사단 회의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쭉 좀 했다고 하니까, 저도 인수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좀 챙겨보고, 또 제가 향후에 국정 운영하는데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고, 이제 현안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도 좀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는 것이 일하시는데 좀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여러분들 일하시는데 좀 불편 없게 좀 짧고 간단하게, 이게 이렇게 좀 오픈이 되니까 이런데, 저는 사실은 스판 미팅을 좋아하는데 편하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좀 하시고,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도 제가 우리 안철수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 확산세가 지금 정점을 아직 못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방역 체계를 저희들도 좀 준비를 해서 정부 출범하면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방역 체계를 좀 꼼꼼하게, 좀 아주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주시면은, 좀 빠르면은 현 정부에다가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뭐 안 들어주면은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빈곤 탈출 방안을 저희가 신속하게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갖고, 저희가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 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즉시 시행해야 될 그런 대응책을 꼼꼼하게 좀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북한이 뭐 서해상에서 방사포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방사법은 919 위반 아닙니까? 이건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그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뭐 경제 6단 체장과 점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그 양극화 이 해소는 좀 비약적인 성장 없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초저성장이라고 하는 기조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국정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어떻게든 더 생산성을 고도화시켜 가지고 좀 어떤 도약 성장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그 산업 정책을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 정책 또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 개혁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하나로 구축을 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뭐 선거 과정에서도 이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교육과 노동의 개혁도 이 산업과 이게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서로 분과가 나눠지더라도 좀 관련되는 분과 우리 간사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좀 깊이 있는 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디테일하고 어려운 문제보다도 국민들이 볼 때 아주 단순하고 쉽게 접근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끊어야 되고 국가 정책을 너무 어렵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필부 필려가 보더라도 이건 우리가 생활에서 느끼기에 이거는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빠짐없이 찾아내서 그런 것들은 정말 이 엘리트들 또 경험이 많은 경륜가들이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현장에서 일반 국민들이나 이런 보통 사람들이 이건 아니라고 느끼는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그거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소시켜 주는 것이 그게 가장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늘 이게 어려운 문제에 골몰하다 보면은 쉬운 문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안철수 위원장님.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의 첫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는 현장 화면 함께 보셨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반 시민들이 잘못됐다고 느끼는 것들을 바로 잡아달라면서 인수의 활동을 당부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회 국방위원회가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데요.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되고 민홍철 위원장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방안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등이 출석한 가운데 청와대 부지를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과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를 개최하는 자리입니다. 자,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또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맞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방부와 합참, 대통령 집무실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오늘 국무회의에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상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사 일정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인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안타깝다면서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한다면 통이동에서 국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 경우의 필수 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집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통이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구 정권 간에 다시 또 충돌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한 긴급 현안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고맙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발목 잡기를 그만해라. 청와대 이전으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을 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앞서 성명서를 냈는데요. 군사 대비태세 핵심 부서인 합동참모본부는 이전하지 않고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하는 만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옮기더라도 국방부 청사로 옮기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사 이전 관련 경과입니다. 3월 14일 또 이어서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라면서 있지도 않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며 방해하는 행위는 대선 불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인수위는 기존 근무를 최대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요청하였습니다. 국가 안보에 생길 수 있는 공백과 혼란을 걱정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적으로 이전하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조급하게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철학과 결단만 강변하지 말고 왜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건지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국방부 국회 현안 보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국방부에서는 인수에서 3월 31일까지 이사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3월 말까지 국방부의 본관동 모두를 이사하는 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국방부 재배치에 이사비 30억 원 등 118억 원이 소요되고 또 분산 배치된 부서 통합을 위한 재원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야 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상황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무리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어제 그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오전까지만 해도 뭐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걸 도와주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하고 안보 공백 간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청와대에서 예비비 집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선인 측에서는 아니 협조 안 해주면 통이동에서 업무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거 그러면 전면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이제 청와대가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취임 이전에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당선인 입장에서는 집무실을 취임 직후부터 옮긴 곳에서 그 업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침을 계속해서 피력을 해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취임 이전에 이전 이런 것들이 불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일하던 인수위원회에서 계속 통이동에서 계속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이고 네. 이것은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원래 이제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고정돼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통이동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취임 직후부터도 보겠다. 일단 옮기기 전까지는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면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방안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취임 전에 옮길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왜 이게 반나절 만에 기조가 바뀌었는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까? 기조가 바뀐 것인지는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지금도 내놓는 입장은 집무실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 집무실 이전을 하는 그 후보지가 국방부 합참이 있는 용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는 과정에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한편에서 제기가 됐고 이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얘기를 하기 전에도 전직 합참의장 11명이 또 성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합참에서 갖추고 있는 C4I라고 그 체계가 있죠. 합동 지휘 체계라고 하는 그 구축된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네. NSC 회의를 통해서 또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수위 차원에서 쓸 수 있는 예비비는 인수위의 설치나 운영 그리고 당선인 예우에 대한 예비비를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가 요청해서 쓸 수 있는 예비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비비는 문재인 정부가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여기에 예비비를 집행한다고 했을 경우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문재인 정부의 손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대통령 당선인 쪽하고 어떤 의견의 일치를 아직까지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매듭을 좀 지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보면 이게 군사 대비 태세 문제를 제기한다면 합동참모본부는 당장 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아마 이 부분이 오늘 이제 국회에서도 크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합동참모본부도 옮기는 것이 전제돼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쪽으로 이전을 하고 국방부도 이제 국방부 청사 내에서 그 부지 내에서 또 이전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참도 좀 이제 밀려나듯이 나가는 거 아니냐, 남태령이나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건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어디가 어느 부서가 어디로 옮겨가는지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현재 뭐 한쪽에서는 500억 원 예산이 든다, 한쪽에서는 1조 원이 든다. 굉장히 편차가 큰 그런 비용을 두고도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아, 오늘 국방위에서 이 현안 보고도 잘 지켜봐야겠군요.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전개가 어떻게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인데 일단은요. 그 당선인 측에서는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하겠다는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임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럼 전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일하던 분들도 있고요. 대통령도 있고 청와대에 또 머물러 왔잖아요. 보통 언제 그 청와대를 비우는 건가요? 일단 그 취임식이 이루어지기 전, 그 전날에는 대통령이 뭐 사저로 돌아간다거나 예,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날 0시부터 당선인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개방 여부는 이것은 뭐 국회라든지 법의 문제 이전에 어떤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또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일단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청와대 개방 자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선인 입장에서도 통이동, 인수위에서 계속해서 일단 업무를 보겠다라고 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청와대 개방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취임까지 50일 남았는데 국방부 이전하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고 청와대 개방까지 하는 거. 그래서 급한 거는 윤 당선인 측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면전 양상으로 가면 좀 부담이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시각도 있어요. 일단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재 청와대 입장에서는 원래 살던 건물에서 계속 업무를 보면 되는 것이고 임기가 다 하면은 그냥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당선자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건물을 구해가지고 집무실도 이전을 해야 되고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약속도 지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변화를 모색하는 쪽 그리고 변화를 모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법을 찾지 못한 쪽이 더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좀 심리전의 성격도 있는 것이 그렇게 좀 이렇게 쪼들릴 수밖에 없는 윤석열 당선자 쪽이 오히려 뭐 통이동에서 그러면 일단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좀 그 시간에 쫓기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 같은 그런 효과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이동에서 만약에 협조가 안 되면 통이동에서 업무를 보겠다고는 했지만 통이동에서 업무를 취임 후에도 보는 게 괜찮을지 이거에 대한 뭐 분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경호라든지 보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두터운 편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 또 대통령들이 기거를 해왔던 것이 역사이기도 했는데 네. 통이동에 계속 머무르게 될 경우에는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보안 체계가 통이동에 대해서도 계속 유지가 될 텐데 근데 통이동의 그 청사라든지 주변의 환경들이 보안이라든지 경호 체계 이런 것들을 지탱시켜 줄 만한 그런 또 환경은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 그 경호라든지 보안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인근 주민들이 뭐 통행이 불편해진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 의식을 한 듯이 윤석열 당선자도 주민 불편을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그때 전에는 어느 정도 뭐 경호 체계의 변화를 모색을 하든 아니면 통이동 집무실에 걸맞는 어떤 맞춤형 경호를 만들어내든 어느 정도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제 청와대와 어떻게 협의를 해나갈지 이게 참 관심을 모으는 상황인데 오늘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방을 빼라는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원하는 뜻을 전달해주면 잘 수기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좀 협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 청와대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그 비서진들이 나가는데 필요한 시간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예전 정부에서도 언제 방을 뺄 거냐 이 문제가 조금씩 불거졌던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라든지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인정상의 문제 하고도 겹쳐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시에 딱 다 나가라 이렇게 진행이 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이행 과도기 이런 이제 개념을 두고 그 사이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은 협조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 쪽이 또 청와대 들어갈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 부분이 또 남는 거겠죠. 청와대 자체를 개방하는 거는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청와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집무실 이전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못한 상태일 것이다. 그것이 이제 남은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부를 좀 막아서는 모양새가 되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집무실을 이전하는 예비비가 뭐 오늘은 상정이 안 되더라도 국무회의예요. 이후에는 상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청와대 입장은 어떻게 뭐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문재인 정부가 예비비를 집무실 이전에 집행을 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결국에 이것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좀 당선자 쪽이 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뜻을 모으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무실 이전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전 장소가 국방부여도 좋다라고 하는 여기에 좀 합의를 이뤄내야 현 정부 하에서 그러니까 취임 전에 예비비 집행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뭐 다음 정부에 대해서 좀
길을 열어달라. 이 정도 논리로는 좀 부족할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이 사업 자체에 타당성이 있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을 좀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게 뭐 좀 결정적인 어떤 계제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글쎄요, 그것은 이제 두 가지의 길을 한번 상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저것 당선자하고 대통령 간에 갈등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거래하듯이 절충하는 방법이 하나는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명분 대 명분으로 가야 될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대통령 현직 입장에서도 막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득하는 명분에 대한 어떤 설득 이런 것들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다른 의지하고 좀 엮일 수도 있는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하고 당선인하고 어차피 또 회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아젠다 세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좀 추진이 되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가 되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으로도 읽히는데 일단은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실무 혐의는 결렬이 됐거든요. 이거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겠군요. 이런 예상이라면. 네, 그렇습니다. 역대 당선자와 대통령 간의 회동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진 이상 국민들 보기에도 끝끝내 못 만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불미스러운 일이 되겠죠. 결국에는 양측이 만날 것으로 보여지고 회동이 늦어진 만큼 거꾸로 오히려 의제들을 좀 실무적으로 정리를 많이 해놓자라고 공감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장제원 비서실장하고 이철희 정무수석 간의 실무 협의가 결국에 결렬되다시피 해서 그렇게 흩어졌지만 조만간에 다시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계획한 대로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이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